우리가 이 글자를 왜 못 쓰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써오던 글자였습니다. 수백 번 입력하고 수천 번 읽어왔던 문자. 그런데 어느 날 손이 멈췄습니다. 펜 끝에서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편해야만 할까요? 그녀는 일본의 유망한 AI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워야 했던 수천 개의 한자, 입력할 때마다 떠오르는 수십 개의 후보, 문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익숙해져야만 했던 복잡한 체계. 그날 밤, 그녀는 우연히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한국어 키보드. 자음과 모음이 마치 조립되듯 눈앞에서 문자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 처음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명의 도약입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디지털 시대 가장 완벽한 문자 한글과 마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그 문자 하나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쿄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하는 리사 나카무라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또 몇 개의 한자를 입력해야 할까? 9살 딸 유리가 숙제를 하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한자 너무 어려워. 획이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유리의 공부를 도와주려 했지만 솔직히 저도 헷갈리는 한자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에서 한자를 검색해가며 딸과 함께 끙끙거렸죠. 유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모르는 한자가 있구나. 어른도 어려운 걸 왜 우리가 배워야 해?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문자를 사용해야 할까요? 회사에 도착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한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매번 변환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되죠. 키보드를 두드리고 변환키를 누르고 수많은 후보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찾아 클릭하고 이 과정이 하루에도 몇백 번씩 반복됩니다. 특히 전문 용어나 고유명사를 입력할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같은 발음의 한자가 수십 개씩 나오니까 스크롤을 내리며 찾아야 하고 때로는 원하는 한자가 나오지 않아서 직접 그려 넣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동료 다나카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한자도 제대로 못 쓴다더라. 스마트폰 때문에 손으로 쓸 일이 없어서 그런가?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문자 체계가 문제일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유리의 숙제를 도와주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국어 입력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 사람이 키보드로 한국어를 입력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마치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일본어처럼 변환 과정이 없이 바로바로 글자가 완성되더라고요.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을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유리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뭐 보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글자 쓰는 방법을 보고 있어. 유리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빨라.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직관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 우리와 달리 한국 사람들은 몇 개의 기본 요소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마치 알파벳처럼 간단하면서도 표의 문자의 장점까지 갖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에게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게 말이죠.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국어 키보드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앱이 나왔지만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걸 선택해서 설치했어요. 처음 한국어 키보드를 켜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판 배열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소 사용하던 큐어티 자판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 실패였습니다. 어떤 키가 어떤 소리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한국어 자판 배열을 찾아서 천천히 따라해봤어요. 가장 먼저 시도해본 글자는 간단한 것부터였습니다.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를 눌러보니 정말로 글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연습하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자음을 먼저 누르고 모음을 누르면 글자가 조립되고 또 다른 자음을 누르면 받침이 추가되는 과정이 정말 논리적이었어요. 제일 놀라웠던 순간은 복잡한 글자를 입력할 때였습니다. 일본어로 치면 정말 복잡한 한자에 해당하는 단어도 몇 번의 타이핑만으로 완성되더라고요. 변환 과정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동료 사토가 제 모니터를 보더니 물었어요. 리사, 그게 뭐야? 처음 보는 문자네. 한국어예요. 한글이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해요. 보세요. 이렇게 글자가 조립되는 거예요. 사토가 호기심을 보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글 입력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 모습을 보더니 사토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우리 한자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알파벳처럼 길지도 않고. 이게 정말 실용적인 문자구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 키보드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하나하나 찾아가며 눌렀지만 며칠 지나니까 손가락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타이핑 속도였어요. 익숙해지니까 일본어 입력보다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변환키를 누르고 후보를 선택하는 시간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어느 날 회사 메신저에서 테스트 삼아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물론 내용은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동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IT 팀장 야마다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리사, 이 문자 정말 흥미롭네.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저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 문자 몇 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야마다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네. 맞아요. 정말 놀랍죠? 그때부터 사무실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한글 입력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반응은 신입사원 키무라의 반응이었어요. 키무라는 평소에 한자 입력을 어려워했는데 한글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혁신적이네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에 저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유리에게도 한글을 보여주었어요. 유리는 금세 흥미를 보였고 몇 분 만에 간단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쉬워. 한자보다 훨씬 쉬워. 유리의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 체계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요. 한 달 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동안 느꼈던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발표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부장님을 비롯해 개발팀 전체가 모여 있었어요. 제가 발표 차례가 되자 긴장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의 디지털 문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디지털 문맹이라니 무슨 의미인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한자 실력 저하에 관한 조사 결과였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이상이 손으로 한자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회의록을 작성하다가 간단한 한자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했거든요.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한자를 쓸 일이 거의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음 문자이면서도 표의 문자의 장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요. 부장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 한글은 읽기와 쓰기,
그리고 입력이 모두 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한자처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소리만 알면 바로 글자로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한글 키보드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복잡한 단어도 몇 초 만에 입력되는 모습을 보더니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본 TV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간단한 한자를 써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심지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지금 이상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문자를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동료 스즈키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자에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죠. 저도 그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원래는 한자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죠. 효율성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한국은 디지털 문해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려던 거였어요.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500년 전에 이미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것 같아요. 부장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떤 의미로? 한글의 원리를 보면 완전히 논리적이거든요.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말이죠.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설명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것도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라면서 정말 흥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유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유리야, 엄마가 오늘 회사에서 한글에 대해 발표했어. 정말? 어땠어?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했어. 너처럼 말이야. 유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한글 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어려운 길만 고집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문자 체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회의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그냥 이론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새로운 AI 인터페이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제안했어요.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험적으로 다국어 입력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면 어떨까요? 팀장 오카모토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한글 입력 시스템이요.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뛰어나거든요. 오카모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해. 저는 즉시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입력해서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실험 대상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한 한글 실력으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같은 분량의 텍스트를 입력할 때 한글이 일본어보다 평균 25% 빨랐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났어요. 동료 나카지마가 제 테스트를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변환 과정이 없으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는구나. 저는 나카지마에게도 간단한 한글 입력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카지마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요. 입력 속도가 20%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리사, 이거 정말 혁신적이야. 왜 우리가 진작 이런 걸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중간 결과를 정리했을 때 평균 효율성 향상이 22%였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보수적인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선배 다케우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일본인이 왜 한국 문자를 써야 하나? 우리 전통을 버리자는 건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개선하자는 거죠. 우리가 붓 대신 볼펜을 쓰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다케우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동료들은 제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건 신입사원 사사키였습니다. 사사키는 원래 타이핑이 느린 편이었는데 한글을 배운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리사 선배, 정말 감사해요. 이제 타이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사사키가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면서 글자들이 화면에 조립되어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가 되었어요. 부장님과 임원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실험 결과 한글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그룹의 작업 효율성이 평균 24% 향상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부장님이 물었어요. 정말 확실한 데이터인가? 네, 3개월간 1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특히 AI 인터페이스 개발에서는 더욱 효과적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글의 조립식 구조가 AI 개발과 정말 잘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모듈화된 사고방식이랄까요? 임원 중 한 분이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네. 이걸 실제 제품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해외 클라이언트들도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특히 다국어 지원이 중요한 글로벌 제품에서는 더욱 그럴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유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유리야, 엄마가 한글로 일하는 게 회사에서 인정받았어. 유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도 한글 더 배우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성공의 뒷면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사내에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사내 게시판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인이 왜 한국 문자를 쓰는가? 자존심이 없나? 우리 문화를 포기하고 외국 것만 좋다고 하는 사대주의. 한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나라 문자나 배우고 있네.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했을 뿐인데 이렇게 공격받을 일인가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야마구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사,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본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집에서 유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유리야, 엄마가 요즘 고민이 많아. 왜? 무슨 일 있어? 한글을 사용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일본인답지 않다고 하거든. 유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한글이 더 쉽고 빠른 건 사실이잖아. 왜 어려운 걸 고집해야 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불편한 방식을 고집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세종대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났어요. 훈민정음을 만들 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문자를 버리려 하다니. 조선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비슷한 비판에 직면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자신의 신념을 관철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만들어냈죠. 다음 날 회사에서 더 심한 조롱을 당했어요. 복사기 앞에서 선배 몇 명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리사는 요즘 한국인이 된 건가? 한국어로 문서까지 쓴다던데. 자기 나라 문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나라 문자는 잘하네. 저는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선배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자도 원래 중국에서 온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몇천 년째 중국 문자를 쓰고 있는 건데요? 선배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건 다르지. 한자는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됐잖아. 그럼 한글도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라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문화란 고정된 게 아니라 발전하는 거라고요.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일이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를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한자를 사용했지만 한글을 만든 후에도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대요. 기득권층에서는 한글을 무시했고 한자만이 진정한 문자라고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한국은 선택했어요.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성공했죠.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못하고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유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문자야, 퍼즐이지. 유리가 한자 숙제를 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가 아닌 퍼즐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비판과 조롱에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한글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보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한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백 년간 싸워온 것처럼 저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싸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더욱 당당하게 한글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동료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한글의 장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후 회사에서 한국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의 AI 스타트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호텔에 짐을 풀고 광화문 광장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마주쳤을 때의 감정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동상 앞에 선이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 동료들의 조롱, 그리고 제가 느꼈던 혼란까지 모든 게 말이에요. 동상 옆 안내판을 읽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쉽고 간편한 우리 글을 만드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혁명을 일으킨 거였구나. 근처에 있던 한국인 관광 가이드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세종대왕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네, 최근에 한글에 대해 공부하게 되어서요. 가이드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본 분이 한글을 공부하신다니 놀랍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어요. 가이드는 정말 흥미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가장 위대한 디지털 혁명가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혁명가요? 생각해보세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 일을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사용자 경험 혁신이었어요. 다음 날 한국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표 김민수 씨와 개발팀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민수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 정말 신선하네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글의 효율성과 AI 인터페이스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요. 개발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걸 외국인 시각에서 이렇게 분석해 주시니까 새롭게 느껴져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한글의 조립식 구조가 UX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글로벌 제품 개발에서의 장점들 말이에요. 김민수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21세기를 내다보고 만드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개발자들이 말하는 한글의 장점을 들으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한글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문자예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프로그래밍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모듈을 조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구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세종대왕 동상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종대왕, 정말 대단하세요. 500년 전에 이미 디지털 시대의 해답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 게 아닐까요? 한 문화의 우수한 요소를 다른 문화에 접목시키는 일, 그것도 문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3일간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한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을 찾았어요. 세종대왕 동상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비행기에서 일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정식으로 한글 기반 인터페이스를 회사 제품에 도입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임원진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 기반 AI 인터페이스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무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리사 씨,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본 건가? 이건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야. 우리 회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거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실험 결과를 보시면 효율성이 평균 24%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임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잖아. 일본 회사가 한국 문자를 사용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한국에서 만난 개발자들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오히려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용성을 추구하는 일본다운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고 반응을 살펴보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해외 클라이언트 중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회의에서 파일럿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테크 회사를 대상으로 한글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내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동료는 응원해 주었지만 어떤 동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 저게 성공할까? 실패하면 리사 책임이겠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개발자들과 계속 소통하며 최고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미국 클라이언트에게 시연하는 날이 왔어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는데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대표 존슨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런 인터페이스는 처음 봐요. 저는 한글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했어요. 조립식 구조가 얼마나 직관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AI 개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이에요. 존슨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입력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 개발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시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클라이언트는 정식 도입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했을 때 임원진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무이사가 말했습니다. 리사 씨, 정말 대단해요. 이게 바로 혁신이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유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유리야, 엄마의 한글 프로젝트가 성공했어. 유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 정말 대단해.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한글을 쓰게 되는 거야?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한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더 효율적인 길을 찾은 거라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해외 클라이언트들도 우리 한글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동료 나카지마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리사,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한자는 자랑이 아니라 굴레였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들어낸 혁신이
이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한글 기반 AI 인터페이스가 성공을 거두면서 여러 한국 스타트업과 정식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울의 지사를 설립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게 그 지사의 기술 총괄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리사 씨,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죠. 하지만 시작은 당신이었어요. 한글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건 당신이니까요. 서울지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 개발자들과 더 깊이 있는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민수 대표와는 정기적으로 만나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논의했습니다. 리사 씨, 정말 신기해요. 일본인이 한글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본 거네요. 김민수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외부 시각이 필요했나 봐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개발한 한글 기반 AI 인터페이스가 국제 디지털 언어 혁신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상식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와 기술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받으셔야 할 상입니다. 500년 전에 이미 디지털 시대의 해답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니까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의 박수가 특히 따뜻했습니다. 시상식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 문자를 연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자는 국경이 없어요.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게 인류를 위한 일이죠. 한글은 정말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에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한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일본의 몇몇 대학에서 한글 입력법을 컴퓨터 과학 수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유리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한글로 상을 받았어요.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문자가 저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걸요. 한글의 조립식 구조가 제 사고방식까지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요소로 분해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향상되었거든요. 한국 동료 박현우 씨가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리사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또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실지 기대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혁신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한글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화문 광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한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그날 밤 도쿄에 있는 유리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엄마, 언제 돌아와?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알아. 엄마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 알아. 유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한자라는 천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한글이라는 새로운 자유를 찾은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21세기에 다시 꽃피고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요. 저는 지금도 매일 한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어요. 조립되는 글자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씩 조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